일본 휴고현 아와지 섬에 위치한 파출소로 무언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2015년 3월 9일 오전 7시 좀 넘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 끊으려 했던 경찰은 뒤이어 들려오는 여성의 비명과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는 듯한 소리에 내려놓던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곧 전화는 끊겼지만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걸려온 또 다른 전화. 전화를 걸었던 남성은 집에 타츠이코가 들어와 찔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타츠이코는 몇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1974년 8월 24일에 일본 휴고현 아와지 섬의 나카가와라 촌락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는 봉사활동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인지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따돌림 받으며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해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적응하기 힘들어 중퇴했고 경비회사나 목수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이 역시 적응하지 못해 결국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001년에 아버지의 정근으로 후쿠시마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예전과는 달리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원인을 인터넷에 있는 자가 진단을 통해 ADHD라 결론 내렸고 정신병원에 방문해 리탈린이라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ADHD 치료제로 유명한 리탈린은 의존성이 있고 각성 효과가 있지만 위와 같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규제가 높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도 쉽게 처방해주는 약물이었습니다. 2004년에 아버지의 정근이 끝나 다시 아와지 섬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리탈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점차 복용량이 늘어나며 정신병원을 찾을 때마다 더 많이 요구하다가 퇴짜를 맞자 의사를 협박해 약을 구입하기도 했죠. 하지만 약을 먹고 있음에도 그의 폭력성은 더 짙어졌고 한 번은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부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병원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 얌전히 의사가 하는 지시에 따랐던 그는 한 달 만에 퇴원했고 어렸을 때 이혼해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도 전화해 돈을 요구하고 위협하거나 이웃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2006년에 할아버지의 자살을 기점으로 그의 증세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리탈린의 부작용으로 생긴 발진을 전자파 때문이라고 여겼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일본 정부가 예전부터 이러한 전자파를 이용해 개인을 공격했다며 할아버지 역시 그런 피해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자파를 정확하게 쏘려면 인근에서 위치를 잡아주는 이들, 즉 공작원이 필요하고 마을에 사는 주민 중에 그런 공작원이 있다고 믿었던 타츠이코. 과거 자살하셨던 할머니도 전자파 공격으로 인한 것이었고 공작원들이 자기 가족들을 노린다고 믿는 등 그의 망상은 더 커졌습니다. 2007년 말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ADHD 환자에게 리탈린을 처방할 수 없게 되며 그는 리탈린의 복용을 멈추게 되었지만 폭력적인 행동이나 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점차 심해져 2009년에는 이웃집 손자를 오토바이로 치려다 실패해 그에게 쇠파이프로 맞고 병원 실세를 지기도 했죠. 그를 때렸던 이웃집 손자는 상해죄로 체포돼 벌금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해 두들겨 맞았음에도 그는 이것이 자기를 노리는 정부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었다며 더 이상 당하고 살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인터넷에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체포 및 신문 당시 의미불명한 발언을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언동을 반복해 불기소 처분과 동시에 정신병원에 조치 입원되었습니다. 조치 입원은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그였지만 또 병원에서는 말을 잘 듣고 조용히 있어 금방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한 뒤 생활보장을 받으며 아카시 시내에서 혼자 살았던 그는 좀 나아진 듯 보였지만 얼마 안가 어머니에게 전자파 공격을 받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신병원 의사와 상담하며 2014년까지 총 3차례나 입원시켰지만 그때만 잠시 조용할 뿐 나오면 여전히 전자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나마 그가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 알게 된 여성과 교제했던 시기였는데
어머니에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교제하던 여성이 각성제를 하다 체포되자 부모님에게 그녀를 돕기 위한 비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일로 그녀와 이별한 그는 부모님에게까지 폭력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업도 없어 월세 체납으로 쫓겨난 그가 의지할 곳은 부모님밖에 없었죠. 2014년 말에 그는 아버지에게 가까스로 허락받아 아하지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돕는 대가로 지원받으며 별채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시 집에 틀어박혀 개인 SNS에 자기가 전자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던 그는 낙뢰로 정전이 되었을 때 이 또한 전자파 공격의 증거라며 소란을 피웠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당시는 법률이 강화되어 폭력적인 사태가 없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당연히 그는 입원을 거부. 여전히 이웃들을 공작원이라 의심하고 다녔죠. 이웃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 정부의 명령을 받은 공작원이다. 그들이 전자파를 쏴 사람들을 조종한다. 경찰과 의사들이 그들을 돕는다. 이러한 글과 더불어 이웃과 경찰, 의사를 포함 약 140명의 실명도 함께 올렸던 글을 피해자들은 2달에 걸쳐 9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타츠히코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9일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이날 오전 4시 무렵 타츠히코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흉기와 녹음기를 들고 이웃인 타케시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의 아내를 살해했고, 오전 7시에 또 다른 이웃인 히로유키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처음 그의 공격을 받았던 히로유키는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처가 깊어 결국 사망했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던 장녀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5명의 이웃을 살해한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개인 SNS에 복수에 성공했다는 글을 올렸죠. 그의 아버지에게 받은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별채로 들어온 경찰에게 그는 보복이었다.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불러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에는 범행 처음부터 체포될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그의 목소리는 전혀 흥분한 느낌이 없는 완전히 침착한 어투였다고 합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은 그가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가였는데, 검찰 측은 그가 피해자들과 트러블에 대한 보복으로서 살해를 생각해 범행 직전에 인터넷으로 방법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 범행이 끝난 뒤 복수에 일부 성공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 확인되었고, 이런 행동으로 보아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타츠히코는 진짜 피해자는 자신이라며, 만약 자신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그것은 공작원이 전자파로 나를 조종한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인체 실험을 통해 개인의 자산을 빼앗으려는 것인데, 정부를 비롯해 대기업들도 이런 범죄에 가담하고 있고 자신은 이를 밝히려다 저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보는 바와 같이 망상에 지배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그는 무죄를 받고 치료받아야 하며 하다못해 사형은 면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2017년 3월에 고베 지방법원은 계획하에 강한 사리를 갖고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타츠히코는 불복하며 항소를 결정. 오사카 고등법원은 그가 약물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망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에 의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망상장애를 인정. 2020년 1월 27일에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죠. 일본의 경우 4명 이상 살인을 저지르면 거의 사형을 선고하는 나가야마 기준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법조계에 정식 등록된 법이 아닌 참고하는 것이라 타츠히코처럼 사형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 측은 이 종신형마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상고했지만 2021년 1월에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그의 형은 종신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평소 그가 보였던 이상 행동들이 전조의 증상이었지만 이것만으로 그를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결국 최악의 결말을 가져온 이 사건.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